강연을 맡은 한만엽 교수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현직에 있으면 그냥 직함이 간단할 텐데 정년퇴직을 하니까 타이틀이 없어갖고 옛날 것만 잔뜩 썼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강연을 30분 내로 좀 끝내달라고 하시는데 35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8분 정도. 예. 자, 국가경제와 건설산업의 발전과 미래 비전. 건설산업이 선진국이라도 최소한 15% 정도는 차지하는 게 건설산업이거든요. 어떤 인간 삶의 가장 필수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만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 경제가 어땠는지 지금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하긴 하지만 그거 정말 구체적인 게 뭐냐 저는 이제 공대 교수다 보니까 무조건 모든 걸 다 숫자로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산업 국내에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해외 신정이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사실 이미 선진국들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은 이미 높은 자리를 다 유리한 자리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GDP가 1995년에 지금부터 27년 전에 세계 11위였습니다. 무려 26년 전에. 근데 11위에 그 10개의 나라의 벽을 못 뚫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으면 뚫을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가 그 변화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10위를 그 11위의 벽을 뚫고 10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뭔가 기술적인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찬스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건설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변형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그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되면 이거 동영상 5분짜리 보면 재밌습니다. 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미래에 발전을 하려면 과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아야만 미래에 발전을 하고 과거에 했던 실수를 되풀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들만 이게 사실은 총 GDP면은요. 총 GDP면 국가 총 GDP라는 것은 국가의 총 생산력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 아닌 나라냐를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뭐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 그룹이 여기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인데 일본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나라들이 여기 몇 개 있고요. 요 나라들은 우리가 제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여긴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1조 7천억 달러 1700조입니다. 1700조 조에서는 그 달러하고 이제 단위가 같아지는데 1700조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2000조고 여기는 우리나라 7배 여기는 10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좀 지난 아까 그거는 이제 20년의 저기는 거고 지난 70년 동안 60년이군요. 참 50년부터가 아니니까 60년 동안 지나온 과정을 보면요. 미국 독보적입니다. 완전히 독보적이에요. 도대체 저렇게 잘 크는 나라가 어떻게 흔들림 하나 없이 딱 미국 금융위기하고 코비드 위기 딱 두 번만 조금 흔들렸어요. 중국은 2000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자산 폭락이고 이 세 가지고 다 발전율이 조금 완만하게 됐지 내려간 건 없었습니다. 나머지 밑에 나라들은 그냥 다 헤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일본입니다. 일본도 사실은 원래 정상적이면 이 미국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갈 만한 나라였었는데 플라자 합의에서 무료 환율을 66% 올리는 바람에 완전히 일본 돈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일본의 도쿄만으로는 미국을 산다고 할 정도로 올라갔는데 거꾸로 그 효과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게 이제 그런 금융만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니까 계속 내려가면서 우리의 3배가 넘는 것이 지금은 차이가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민폐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는 도대체 통계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나라를 빼고 보니까 이 나라들하고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몇 개만 겹치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세 나라도 여기 있는 세 나라도 차이가 좀 나서 극복하기 어렵겠는데
우리나라의 앞에 있는 나머지 세 나라는 우리가 이탈리아, 캐나다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 그런데 이 과거에 보면 정말 그 획기적으로 변하고 약 2000년대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은 전 세계가 아주 초호황이었던 시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못한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 밑바닥에서 올라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1950년대로 돌아가도 순위는 45인가 47 정도밖에 안 해요. 왜냐면 그때는 통계를 나라는 139 정도의 통계를 낸 나라가 한 40개, 50개가 안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순위가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제일 밑바닥이었던 나라가 꼭대기까지 올라왔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보면은 지금 이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13위고 OECD 기준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9위, 1조 6천억, 여기서는 1조 7천억, 뭐 자료마다 다 너무 다 똑같이 일치하는 자료는 지금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한국은행 자료, 통계청 자료 이거 다 다릅니다. 100%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떻게 과거에 바꿔왔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국력에 대한 얘기였고요. 1인당 GDP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1인당 GDP는 우리는 사실 그냥 일렬로 쫙 넣으면 미국도 7번째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들만 봤을 땐 이렇게 한 1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만, 일본, 이탈리아 정도는 조만간 추월하는데 어렵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대만이 우리 밑에 있던 대만이 우리를 먼저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그래프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국가 GDP는 이 흔들림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1인당 GDP는 아주 흔들림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나라하고 여기 있는 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어렵겠죠. 이 나라들하고 요 나라들하고도 좀 쉽지 않을 거고 미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이거 좀 갈 길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상위 10개국 1인당 GDP를 보니까 초록색 선 쫙 올라갔습니까? 이거 어느 나라 것 같습니까? 딱 봐서 미국입니다. 자체 금융위기 때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 내리막이 있었고 딱 2번밖에 없었고 나머지 중국, IMF, 2차 쇼크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1인당 GDP에서는 미국 다음에 호주, 캐나다, 독일입니다. 그래서 호주하고 캐나다가 이렇게 둘 다 보면은 갑자기 원자재값 폭등하고 그냥 세부자가 되는 나라가 됐다가 사우디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됐다가 또 뚝 떨어졌다 하는 그런. 근데 산업에 기반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에 기반한 나라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여기도 산업에 어느 정도 기반은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30분 내에 끝나러 40분 내에 한번 끝내버리려 열심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25,000불 이상 되는 나라가요.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여기 딱 동양 3국, 나머지는 전부 유럽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볼만한 이 나라들 가면 다 볼만한 볼거리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죠. 남미도 못 사는데 아프리카는 진짜 참 어렵게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건 개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걸 떠나서 이제 국가가 발전하려면 이제 무조건 수출하고 하는 게 되거든요. 수출을 보니까 수출이 이렇게 딱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는데 여기 5가지가 계속 모든 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다음에 미국, 주황색 미국, 그다음에 독일 이 세 나라를 통계 집어넣으면 이 나라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빼고 얘기를 좀 해야 그래프를 그려봐야 최대 수출품은 반도체죠. 100조가 넘어가니까 매출이 100조가 넘어가고 순이익이 40조, 50조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거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요 60조에서 80조 사이 정도 해외 건설 수주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면 방송에서 보는 정리된 통계 자료를 보지 않으면 그냥 선정선동에 넘어간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방에서 또 맨날 자동차 걱정하고 조선 걱정하는데 조선은 300억 불로 안 됩니다. 그런 결과들을 이제 말하자면 보다 보면은 건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건설 시장 진출한 게 총 해봐야 715억 불, 그러니까 80조 정도 되죠. 80조 정도 해외 수주 실적을 올렸는데 사실 그 우리 GDP가 2,000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1,700조, 2,000조인데 세계 시장은 이경조입니다. 그 1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2%만 차지해도 400억 매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0조, 죄송합니다. 400조. 그러니까 절대로 건설 시장이 만만히 볼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약간 비교 우회적인 그 특허 기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능력을 좀 더 갖고 있다고 하면은 차원이 다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그 본업이 교수인데 특허를 대학원 공부할 때부터 특허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 뭐 안 고쳐지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특허를 열심히 끝나 이제 네. 그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1시간 50분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일단 빼고 나머지 나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등이 이제 이 네덜란드인데 하여튼 뭐 네덜란드, 일본 이렇게 해서 보면 한국은 눈에 잘 띄라고 일부러 굵은 빨간색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래프도 대충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굵은 빨간색 위에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인데요. 참고로 수출은 우리가 옛날부터 이미 10연에 들어간 지가 30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네덜란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네덜란드가 도대체 왜 이게 세계 4위 수출국까지? 왜냐하면 로테르담 항구를 갖고 있는데 유럽의 모든 물동량은 컨테이너는 다 로테르담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통하는 물건의 상당한 부분이 네덜란드의 수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4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헛개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일본만 제끼면 되는데 딱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옛날에 4배, 3배, 4배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뭐 한 15% 차이나 나요. 저 정도는 별로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만 딱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엄청난 일본은 계속 진폭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가고 우리는 이렇게 가고 지금 일본은 남은 것은 뭐냐면 소재부품 장비적인만 나오지 메인 커스터머를 직접 상대하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에는 남아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소극적이다 보니까 건설 시장, 해외 건설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망하니까. 우리나라는 도전을 하는데 한번 깨져도 다음에 두 번 실패는 안 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 경제 지금 어떤가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수출품에 대한 거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세계 1위죠. 근데 우리가 듣던 거하고 달리 80조예요. 800억 달러, 80조, 600조, 60억 달러, 80억 달러.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한국 2개 있고요, 대만 하나 있고, 주룩 미국이에요. 주룩 미국이에요. 그 미국이 그 반도체 공장도 이미 그 인텔이라든가 뭐 캘컴 몇 개를 갖고 있긴 한데 나머지는 디자인하고 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그 교육받은 트레이너, 엔지니어들이 또 연구자들이 만드는 그 하이텍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얘네들이 그 매출액은 삼성전자나 여기보다 작아도 이 작은 매출 갖고 이익률을 훨씬 더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출품이 자동차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거는 반도체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전자는 전기하고 통했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다음 전기로 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은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가 또는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전기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라든가 그걸 다 합치면 그걸 다 수출 통계에서 다 분리시켜놨는데 그걸 다 합치면 200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산업 쪽은 사실
우리나라 국가 주력 산업으로 크게 될 분야이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제일 많이 두 번째로 많이 했는데 근데 항상 그 반도체가 저기가 1등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의외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자동차가 이 정도 팔면은요, 현대차가 세계 4위인데 어떤 데이터에서는 현대차가 르노보다 하나 우위고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순서로 되어 있는 국제 데이터도 있습니다. 데이터 찾다 보면 막 하도 뒤죽박죽 돼 있어갖고요. 근데 현대 자동차가 이제 사실 600만 대가 아니라 700만 대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자기네들이 판매량을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현대차가 세계 3위 또는 4위 정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차를 이만큼 팔고 플러스 차량의 부속을 이거의 절반 정도 60% 정도 되는 부속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세 해외 공장을 만드는 건 반대할 필요 없습니다. 해외 공장 만들면 우리나라 부품을 다 수출로 결국은 반영이 됩니다. 자, 이제 선박. 이거는 저는 약간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한 20년 동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막 싸우는데 중국이 딱 나오니까 일본은 쭈그러지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전체 선박 시장이 크고 있나요? 20년 동안 정체가 돼 있나요? 크는 시장이 아니에요. 선박 시장이. 크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차는 신문 방송에서 맨날 그 선박만 얘기하는 것은 왜 크지도 않는 시장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유가요. 정유가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세계 5위인데 이미 우리나라가 1983년도에 우리나라 세계 10위의 정유 생산국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도대체 원유 한 방울도 안 나라가 정유를 해서 그러니까 이 정유라는 건 뭐냐면 휘발유 디젤을 정유해서 만들어 파는데요. 전 세계 옛날에 정유하는 방법이 다 뭐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고도화된 설비를 갖고 있어갖고 원유가 있으면 그 휘발유 디젤 만드는 퍼센티지가 50%가 아니라 8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리고 있죠. 다른 나라들도 고도화 공법을 쓰는데 그 효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 휘발유 디젤을 만들어서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15%는 20% 가까이는 일본에다 팝니다. 40%는 미국에다 갖다 팔아요. 여러분들 생각엔 미국 정유 공장에서 갖다 운반해서 파는 게 더 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운반하면 어떻게 트럭에다 실어갖고 운반해야 되죠. 여기서 미국에 운반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만한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유전세대자 갖다 쏟아내고 수송비가 쌉니다. 싸요. 미국 전에는 우리 나머지는 어디다 파는데요? 동남아시아고 중동에다 팝니다. 중동이 우리한테 원유 팔면 우리는 휘발유를 거기다 도로 팝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도 억울하니까 이제 사우디도 이제 정유를 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여기 아직은 못 올라왔는데 여기 밑에 쪽에 사우디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 또 하나 정유는요 이 휘발유 디젤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걸 갖고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납사, 플라스틱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그 우리 그걸 또 별도로 팝니다. 그 플라스틱 휘발유 디젤 파는 금액하고 별도 플라스틱 하는 금액하고 한 7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결국 우리가 보는 이 항목들의 거의 2배, 1.5배에서 2배 가까운 금액들을 수출하고 항목별로 그렇게 수출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세계 최대 산유국한테 저걸 팔고 있는 나라입니다. 봉익 있는 나라죠. 철강 이것도 웃깁니다. 이게 그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인데 그 전에도 이미 10위 올라간 건 30년 전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그래프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시멘트도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시멘트는요 그 나라의 건설 산업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건설에 투입되는 돈은 토목 건축으로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비용으로도 건설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건설의 물량은 사용하는 시멘트량을 보면은 얼마인지 우리가 그 추정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매거진이나 그 팜플렛 거기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내용이 약간 가볍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떤 국가의 건설의 규모를 하는데 우리가 세계 5위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건설을 어마무시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좁은 국토에서 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우선 공장, 플랜트, 오만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줘대니까 지금 모든 분야에서 세계
1등 가는 국가가 된 것이죠. 자, 좀 전에 본 초록색은 이게 이제 GDP입니다. 이거는 국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준다고 그랬고요. 이건 개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냐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0불도 안 됐어요. 1년에 버는 돈이 50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4년 3년도 무려 18년이 지나서 100불, 2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정치에서 국민이 분열되면 망합니다. 국민 분열되면 망해요. 100% 망합니다. 이때부터 박정희가 오만 요게 저게 해갖고 하여튼 그 100불이 1000불 되는데 63년에서 77년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14년 걸렸습니다. 14년 만에 10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 77년에서 1000불이 또 10,000불 되는데 77년에서 94년까지 이것도 또 그러니까 17년 걸렸죠. 10배 됐는데 결국 20배 뛰는데 100배 뛰는데 21년 걸렸습니다. 100배 뛰는데. 100배 뛰는데 21년 걸린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94년대 100배였는데 IMF만 없었다면 이게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요게 평행으로 갔을 겁니다. 굉장히 아쉽죠. 왜냐면 IMF를 통해서 단순히 환율이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의 부가 외국으로 다 빠져나간 거죠. 어떤 하나하나 벌어진 사건들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미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거 떨어진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이거. 우리나라 그때 재벌 그룹들 한 60%인가 해치되고 100대 그룹이 70%가 바뀌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그동안에 그걸 헐값을 해다 사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0,000불이 그래서 20,000불 되는데 이것도 또 12년 걸렸죠. 근데 겨우 2배 되는데 10년 걸렸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30,000불 되는데 11년 걸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년 만에 35,000불, 36,0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직 상승하는 이러한 성격을 이룬 여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뭘 한 거야?